소설망 때 체제 정비를 기반으로 다음에 전성기가 이제 오게 됩니다. 소설망하고 그 동상에 있었던 고국 양왕은 그 고국 원왕 때 있었던 그 피폐했던 상황 있잖아요. 그걸 정비하는 데 전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이전에 패전했었던 것을 다시 복구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내치 정비에 여념없이 집중함으로써 이게 그 소설망의 조카죠. 고국 양왕의 아들입니다. 소설망의 아들이 없었고 동생한테 넘겼다가 다시 그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 체제 정비가 조카였었던 광개토대왕 때 이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힘을 기반으로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라는 힘을 기반으로 전성기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태까지 있었던 고구려 왕들 요것만 조금 좀 암기를 한번 해볼까요? 왕 순서를 일단 기억을 해야 되거든. 태고 쪽에 고동 소리가 울린 겁니다. 태고 쪽에 시작할 때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고동 소리가 울리고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고소한 맛만 있을 줄 알았는데 고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했단 말이지. 4세기 때, 이게 누구 잘 나가서 이때는 백제가 먼저 잘 나갔기 때문에, 자, 이런 일을 겪다가 결국은 소설망 때 채정비를 기반으로 광장을 이루게 됩니다. 태고동, 미고소, 광장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태고동, 미고소, 광장. 태고동은 고동 올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고동 올리면서 태조 이후에 이제 제주 정비 시작하는 거고, 미고소는 고소하지 않았어. 어려웠던 시기다. 자, 그리고 미천왕은 백제와 고구려의 갈등의 시작이 됐었던 거죠. 한상을 축출했기 때문에. 근데 고구려가 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설망 때 체제 정비가 이게 한 바탕이 되었고 광장이 된 거죠. 광장. 영토를 정말 넓게 펼친 것이다. 일단 요거는 기억 좀 해주세요. 광개토대왕이 그 꽃을 피우게 되는데 뭐가 있었나 보도록 합시다. 이름이 광개토예요. 영토를 넓게 폈다라는 겁니다. 이때 전성기였었는데, 전성기 왕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반드시 앞에 체제 정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순서 문제를 냈는 데 있죠. 부지, 관, 분률, 이게 먼저냐, 아니면은 어디 영토 넓게 팽창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먼저냐 물어봤을 때 그거 틀리면은 바보입니다. 조금만 더 해볼까요? 천치입니다. 천치.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자, 한번 가봅시다. 5세기까지는 신라는 아직 없어요. 팽창한다 그러면은 고구려가 백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국 쪽 팽창한다 그러면 누구라고요? 이름 자체가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욕 있잖아. 연, 선비족. 그 둘이 숙명적인 라이벌이에요. 그러니까 팽창한다 그러면 걔들하고 싸우는 거야. 연 아니면 백제랑. 누구 때? 광개토 때 그랬답니다. 광개토 때. 일단 소설방 때 전연이 없어졌잖아요. 그 전진 덕분에. 그쪽이 좀 안정해지면서 광개토가 어디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었냐면은 남진 정책, 남쪽으로 전력을 기울일 수가 있었어요. 서쪽 경계가 좀 안정화되면서. 그래서 백제 공격에 나섭니다. 광개토장이 왕이 되자마자 백제 공격에 나서요. 자, 북이란 나라가 등장하면서 후연마저 다시 약화가 된다. 전진 이후에 후연이 등장했었는데 북이가 등장하면서 후연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전진이라는 가수하고 북이는 우리하고 좀 관계가 괜찮았었어요. 연년이 안 좋았던 겁니다. 연년 뒤에 등장하는 나라들이 걔들을 좀 선비족 연 나라들을 좀 갈궈주면서 걔들 상황일 때는 조금 편해져요. 그 서쪽 경계가. 자, 그리고 백제 쪽에다가 전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광개토 대왕이 총공격을 감행합니다. 결국은 백제 한성을 포위를 해요.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백제 왕이 항복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할아버지 때의 그 원수를 광개토 대왕 때 갚게 됩니다. 고국 원망스러운 왕 때 원수를 아신 왕이 항복을 하게 된다. 이때 남녀 1,000명을 바치고요, 세포 1,000표를 바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스스로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노객이 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백제와 고구려의 게임은 일단 끝난 것처럼 보였었어요. 자, 근데 아신왕이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었나 봐요. 백제도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었나 봐요. 백제가 명목상 고구려 군대가 한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나와서 항복은 하긴 했는데 실제 항복은 아니었었나 봐요. 바로 그 다음에 그것도 국가의 2인자인 태자를 일본에 보냅니다.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 상황을 보자면 해석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뭐였을까요? 일본과 군사적인 어떤 협약을 체결하려고 갔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하러 갔겠죠. 태자가 갔다는 것은. 가갖고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백제의 후원을 받는 왜가 뜬금없이 신라를 공격합니다. 신라는 지금 그 백제가 성장하는 동안에 백제 위협을 막으려고 고구려하고 동맹관계 같은 걸 맺었었거든요. 동맹이 아니라 고구려의 신하를 자처했었거든.
신라 왕족을 인질로 보내갖고 저 좀 지켜주세요 그러고 있었거든요. 아직 신라는 조그만 애입니다. 뇌물마리간 때 실성이라는 왕족을 고구려에 보내갖고 인질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고구려와 연결되어 있었던 신라를 공격하고 난 뒤에 고구려를 공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작전이다. 태자 전지를 파견했었다. 자, 아닌 게 아니라 신라에 왜구가 침입하게 됩니다. 자, 왜구가 침입한 뒤에 신라를 흔들어 놓고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작전은 나타나질 않았어요. 자, 이게 이거로 이어지는 겁니다. 백제와 연결됐었던 왜가 뜬금없이 신라를 공격한다. 자, 그러자 내무랑이 신하를 보내서 광개토대왕을 찾아가고 무릎 꿇고 당신의 노비인 신라왕이 지금 멸망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라고 청을 합니다. 뇌물마리간이 뇌물왕이 노객을 칭하면서, 야, 광개토 때는 백제왕 신라왕이 다 노객을 칭하고 있었어. 당신은 노비입니다를 칭하고 있었단 말이야. 노객을 칭하면서 군대를 요청하니까는 알았어 임마,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백제가 전날에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이 괘씸한 놈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태는 왜가 침공한 건데 사실은 백제 외 연합군이 들어온 겁니다. 백제의 조종을 받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들어올 때 가야 군대와 외 연합군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 본진이 가야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라에 보병과 기병 5만 군대를 파병하게 되는데요. 이게 400년입니다. 정확하게. 이 군대가 가야 지방까지 갑니다. 본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군대가 들어오니까는 신라 경주성을 포위했었던 외 군대들이 그냥 물밀듯이 빠져나갔어요. 고구려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저놈 새끼들이 가야 쪽으로 가고 있네? 거기까지 쫓아간 겁니다. 가야까지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가야는 고대 국가가 아니라 아직도 연맹왕국입니다. 그 연맹을 이끄는 리더가 있었는데 리더가 금간가야였었어요. 금간가야 중심의 연맹을 전기연맹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금간가야가 이때 엄청 약해지거든요. 엄청 두드려 맞고 약해지고 난 뒤에는 대가야라는 가야가 다시 연맹을 또 유지합니다. 요때 가야 연맹을 후기 연맹이라고 합니다. 후기 가야 연맹. 그래서 전기 가야 연맹이 해체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엄청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전기 연맹의 리더였었던 금강가야가 이제는 완전 자존심이 바닥까지 나가게 돼요. 이때 망한 건 아닌데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엄청 큰 피해를 입었었던 것 같아요. 고구려 라이벌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지금 백제 신나게 치고 있었는데 라이벌 옆에 또 하나 있거든. 가만히 지켜보니까 고구려가 누구랑 싸우고 있단 말이야. 기회다 해갖고 또 슬금슬금 또 움직이는 거야. 누가? 연이 움직입니다. 또 연이, 선비족이. 그래서 후연이 고구려 백제 싸우는 걸 이 고구려 백제 싸우고 있는 이걸 기반으로, 이 혼란스러운 이걸 기반으로 다시 침공을 감행하게 됩니다. 400년 이후에. 근데 이거를 또 격퇴합니다. 신라 쪽에 보냈었던 군대를 급히 불러들여 갖고 다시 서방 전선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투입을 해서 연을 격퇴하는데 이때 후연이 결국 멸망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박살낸 거야. 백제, 후연을 다 박살냅니다. 백제는 노비가 되겠습니다. 항복했고 후연은 날아갑니다. 자, 이 후연이 날아가면서 이때 비로소 고구려가 일시적 점령이 아니라 완벽하게 고구려 땅이 됐다라고 합니다. 요동이라는 게 계속 노리고 있었던 그 요동이 있잖아요. 태조 대왕 때부터 노리고 있었던 요동이 드디어 고구려 영토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때. 자, 그리고요. 뭐 중국하고 백제만 한반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구려 위에는 만주도 있거든. 만주에는 몇 개 부족이 있는데요. 만주에 있는 대표적인 부족을 선거말이라고 합니다. 선거말, 선비, 거란, 말갈이 대표적인 부족이에요. 다 두드려 칩니다. 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은 주변에 있었던 애들을 다 친 거야. 다. 만주, 중국, 한반도까지 다 친 겁니다. 만주. 자, 3개 부족이 있습니다. 이때 거란족 일파가 비려라고 불렸었는데요. 그 비려를 공격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말과 양을 획득했다라고 합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숙신, 이게 숙신이 말갈의 다른 이름에서 썼어요. 말갈을 공격해갖고 애들한테 이제 조공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갈은 고구려한테 예속된 부족들이에요. 고구려 이제 예속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아직 만주에 남아 있었던 부여란 나라가 있었거든.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즐겨요. 이 부여도 정벌하는데 언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부여가 동부여와 북부여로 갈라졌다라고 해요. 그 중에 동쪽에 있는 부여를 이때 복속했다라고 합니다.
어렵죠. 이렇게 또 많아, 또 외울 거 많아지잖아요. 이걸 또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조금만 더 가봅시다. 광개토 대왕이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던 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은 그 아들이 우리 아빠 최고야, 너무 잘했어, 진짜 엄청나게 영토를 넓혔다, 이름도 광개토고, 이걸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갖고 아들이 아빠를 기념한다고 있죠. 아빠가 묻힌 능 옆에다가 거대한 비석을 세워놔요. 6m나 되는 비석을. 그 6m나 되는 비석에 내면에다가 글을 새겨놓습니다. 그게 하나의 역사책 같은 기록이 돼요. 당시인이 쓴. 고구려 백제 신라인이 썼었던 역사책은 다 썼다라고 하는데 남아있는 게 없거든요. 요건 남아있어요. 1800자 되는 글자가 남아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고구려의 숙명적 라이벌이었었던 연과 백제를 조져놨다, 이걸 들을 수 있었고요. 아직은 국가 체제를 갖추지 못한, 아직은 국가 수준의 애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 잘 타고 싸움 잘하는 애들, 부족 애들 있죠. 걔들까지, 만주에 있었던 애들까지 다 복속시켜놨다. 중국, 만주, 한반도까지 다 건드렸다. 한반도 어디까지 갔대요? 낙동강까지 갔어요. 가야까지. 그러니까 다 간 거야, 다. 근데 웃기잖아. 왜 고구려 영토는 근데 유지되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넓혀놨었는데. 고구려가 기본적으로 농업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북쪽 지역이라, 농업국가는 영토를 넓히는 족족이 있죠. 사람들을 심어놓고 농사를 지어갖고 이게 다시 뭔가를 재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근데 고구려는 이게 농경지가 아니다 보니까는 영토를 넓혀도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따라주지를 못한 거예요. 인구가 부족해갖고 그 넓은 땅을, 만주나 뭐 심지어는 북중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넓은 땅을 다스릴 수가 없어갖고 유지를 못한 겁니다. 만약에 만주 지역이 농경 지역이었다면은 아마도 인구가 그만큼 쑥쑥쑥쑥 늘어갖고 유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거를 계속 유지는 못했던 겁니다. 여기서 근데 재미난 기록이 하나가 있어요. 광개토장 능비라는 것도 지금 나왔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광개토 대왕의 신화라고 자기가 직접 써놓은 무덤이 하나가 발견되는데, 죽은 사람이 글을 남긴 무덤이 3군데가 나오거든요. 그 죽은 사람이 그 적은 글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묘지라고 하거든요. 묘지. 비석은 무덤 바깥에 세우는 걸 비석이라고 하고, 비석에다 글자 쓰잖아요. 묘비는 무덤 바깥에 세우는 거고, 묘지라는 것은 무덤 안에 같이 묻는 걸 말하는데, 거기에 무덤의 주인공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게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광개토 대왕의 신하임을 밝힌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분 봤는가 모르겠다. 아마 한 번쯤은 봤을 거고, 제가 말하면 기억이 어선풀에 날 건데, 고분 벽화 중에 있죠. 어떤 인물 하나가 여러 사람한테 인사를 받는 모습이 있는 그 벽화가 있을 거예요. 거기는 신분에 따라 사람의 크기를 다르게 그려놓거든요. 엄청 덩치 큰 사람이 딱 앉아있고 13명이나 되는 태수가 허리를 구부리고 이 사람을 조회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유주자사 진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진이라는 사람이 평안남도의 덕흥리 고분이라는 곳에 묻혔습니다. 지금 북한 지역에 평안남도에.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의 직함이, 여러 직함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주자사였다라는 게 적혀 있어요. 자사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주가 어디냐면은 북경입니다. 이게 뭐죠? 그러면 북경도 우리가 통치했다는 거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이런 게 있어요. 한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소극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록 중에 뭔가 좀 확장된 기록이 나오거나 우리가 좀 멀리 갔다는 기록이 나오면은 일단 아닐 거로 봐요. 명확하게 말은 안 하는데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견해가 이런 게 있습니다. 북경 지역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중국인이었을 것이다. 북경 지역에 거기 도지사 하던 사람이었는데, 시장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고구려 망명이었고 나중에 들어와 살았겠지. 그 이력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해석하는데 굳이 그렇게 낮춰서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경 지역을 일시적이나마 우리가 통제했었다는 것은 일단 분명해 보여요. 이거는 뭐 기록이 적혀 있는데, 당시 사람 기록이. 그리고
거기 통치하다가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 묻힌 게 이 평안도 한반도에 들어와 붙여갖고 무덤을 만든 것 같다고 거기에. 이거 놀라운 기록이야 이거. 아까 삼국시대 얘기했었잖아요. 위초고 삼국시대. 그 동천왕하고 삼국시대 교류가 있다가 나중에 위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싸웠었잖아요. 동천왕이 그 위나라도 고구려랑 친하려고 했었고 오나라도 고구려랑 친하려고 사신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위나라하고 친할 것을 마음 먹고 나서는 결국은 오나라 신하들은 내칩니다. 내쳐지기 전에 아직 위나라 오나라 결정하기 전에 오나라 사신들이 왔었을 때 공성치 찾아왔다가 약간 좀 곤경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고구려가 얘들을 직접 배에 태워갖고 오나라까지 실어다 준 적이 있었거든요. 오나라까지 갔다는 것은 고구려의 항해 기술이 중국 남쪽까지 갈 수 있는 기술, 그 길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중국 남부 지역까지 고구려가 왕래를 했었을 거라는 것은 일단 그것도 가능해 보여요. 근데 일단 한국 사람에서 듣기는 좀 쉽지 않은 말들일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좀 이거를 인과관계를 만들어 갖고 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실제 어디까지 갔었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편린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백제는 근초광 때 전성기였었잖아요. 근초광 때 어디까지 갔었다라고 하냐면은 이거 나중에 정리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전성기를 얘기할 때 국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외도 얘기하거든요. 근초고왕의 전성기를 얘기할 때 국내만 얘기할 때는 아까 말했죠.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으로 갔다는 것만 얘기하면 된다 그랬었죠. 근데 해외도 가요. 해외는 우리 갈 데가 중국하고 일본밖에 없잖아. 중국, 만주, 일본 이거 다 갔다는 말이 있거든. 여기에 요서 산둥반도 지역을 식민지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것도 중국 기록에만 있어. 잘 안 믿어요. 뭐 이게 문자가 있으니까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 요서 산둥반도 경략했다는 거 되게 잘 나오는데 이게 백제의 군현을 설치했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한사군처럼 백제 군현을 설치했다고 중국 기록에 있는데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그건 아니고 그냥 뭐 무역하는 무역 상단이나 무역 기지 같은 게 있었겠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요서 산둥반도 공략했다는 거. 광개토대왕 때도 보면은 이게 언제쯤 얘기를 진지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북경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 그 지금 평안남도에 묻혀 있다. 이 사람이 북경 지역 통치자였었다는 걸 기억해 두시라고. 전성기죠? 전성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있는 곳 빼놓고 나머지 방향으로 다 갔다 오면 된다 그랬었죠. 고구려는 우리 어디죠? 북쪽이죠. 그럼 북쪽 빼고 다 갔다 오면 돼. 북쪽 빼고 다 가면 어디가 있을까요? 동쪽? 서쪽? 남쪽이 있겠죠? 하나씩만 그려볼게요. 서쪽은 누가 있을까? 우리 동서남북 할 때는 동서남북 백제겠죠. 5세기까지는 고구려 백제 라이벌전입니다. 아직 신라는 낄 때 아니에요. 신라는 침략하러 간 게 아니라 도와주러 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백제의 한성을 포위했다. 그래서 항복을 받아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백제가 진짜 항복이 아니라 가짜 항복했다. 그리고 어디로 뭐 했다고요? 외에다가 태자를 보냈다. 태자를 보내고 난 뒤에 이게 점령당한 게 396년, 태자 보낸 게 397년, 그리고 뜬금없이 외라는 놈들이 신라를 침입한 게 399년이고요. 이 얘기 듣고 도와주러 내려온 게 400년입니다. 이거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라고요. 자, 그리고 어디까지 갔대? 여기서 경주에 그치지 않고 가야까지 가갖고 얘들의 본진을 박살내 버렸다는 거지. 이 가야가 백제 쫄자가 된 게 언제였었죠? 근초광 때란 말이야. 그리고 근초광 때 일본에 처음 진출한 것도 근초광 때입니다. 그때부터 백제하고 연결된 나라가 됐었는데 걔들이 이때 들어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백제, 동쪽으로는 도와주러 신라 갔고 남쪽은 가야 점령했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 지도만 그릴 줄 알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 고구려는 위치상 보면은 이게 약간 중간에 껴있는 존재입니다. 중국하고 한반도에 껴있는 존재라 북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가운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운데라는 존재로 한번 봐볼까요? 가운데면은 어디 갔다 갈 수 있을까? 북으로, 남으로 갔다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으로 간 건 이 세 개 얘기한 거고 지금 북으로 가면 또 뭐가 있을까? 어디가 있을까? 중국이지. 이때까지 만주는 중국이 아니었었어요. 만주는 독립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만주 갔다, 중국 갔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만주에는 몇 개 부족이 있다고요? 만주에는 선, 거, 말 3개 부족이 있다.
근데 5호 16호 시기 때 선비족은 중국 북부 지역으로 내려와 있어요. 여기서 나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선비족. 그리고 거란은 아직 국가를 만들 수준은 아닌데 꿈틀꿈틀대고 있어. 이놈 새끼들이 자꾸 우리 그 변경을 침입하면서 우리 그 백성들을 잡아가니까 한번 혼쭐 내주고 온 겁니다. 이놈 새끼들 하면서 혼내준 거예요. 그리고 숙신, 얘들은 동쪽 지역에 있었습니다. 얘들도 아직 국가를 만들 정도의 수준의 발전된 애들은 아닙니다. 그냥 말 타고 그냥 싸움만 잘하는 애들이에요. 혼쭐 내주고 옵니다. 그래서 얘들을 이제 복속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부여라는 국가가 아직 존재하고 있어요. 부여가 쪼개져 갖고 뭐 동부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동부여를 복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 때 다 간 겁니다. 남으로 갔다, 북으로 갔다. 북에는 부족이 3개 있다니까 3개 다 갔다는 거지. 선비족, 거란족, 말갈족 다 건드렸다. 선거말 다 건드렸다 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요거 지도 그리기 귀찮으면 사자 그리면 돼요. 사자. 거기는 어디 있지? 북쪽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로 갔다. 요거는 도와주러 간 거고, 그리고 여기로 갔다 하면 되고, 북으로는 선거 말 하나씩 하면 되지. 만주, 그렇죠? 요 그림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광개토대왕의 영토 팽창 업적은 끝. 자, 이 두 문자로 좀 따드릴게요. 자, 두 문자 따면은 만주벌판 후비구 다녔다면 돼요. 후비슉 하면 됩니다. 만주벌판 후비슉 하면 돼요. 만주벌판 후비슉. 여기까지 하면 후비슉동 하면 됩니다. 자, 됐고요. 이제 장수왕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아버지가 그렇게 일을 잘했는데 18살에 왕이 되어갖고 너무 빨리 죽습니다. 39살에 죽으면서 그 아들인 장수왕이 왕이 되는데 장수왕의 이름을 거련이라고 돼요. 중국 기록에는 연이라고도 하고요. 거련이 왕이 되는데 이게 장수왕입니다. 워낙 오래 살았고 워낙 재위 기간이 길어갖고 장수왕이라 부릅니다. 장수왕. 장수왕이 됐을 때는 중국 정세가 다시 한번 변화합니다. 자, 아직도 중국은 어떤 상태라고요? 양쯔강 갈라갖고 여기는 오랑캐들이 계속 국가를 왔다 갔다 흥망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만 이제 한족 국가가 존재하는 거고요. 한족 국가가 동진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송이라는 국가를 만들어요. 여기서도 계속 변할 거고, 여기 북쪽에 있었던 애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애는 선비였었는데 선비가 고구려하고 싸우다 깨졌단 말이야. 근데 선비도 몇 개 부족이 있어요. 뭐 우리 한민족도 예맥족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고 한족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듯이 선비족도 모용씨 선비족이 있는데 걔들이 원래 강했었는데 걔들 말고 탁발씨 선비족이 있어요. 탁발을 성으로 하는 그 탁발씨 선비족이 북이 다시 위라는 국가를 만드는데 얘가 얘를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패권자로 떠오르게 돼요. 패권자로 떠올라갖고 얘가 결국은 중국 북쪽 지역은 다 통일을 합니다. 다 통일하면서 그 징긋징긋한 5, 16국 시대는 끝나요. 여러 나라를 막 흥망성쇠하는 나라 없애고 이제 하나만 남게 돼요. 그래서 딱 2개만 남았네 하는 걸 북조 광조, 남조 광조, 남북조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북조 시대가. 자, 우리 라이벌은 누구라고요? 서쪽에는 연이요, 남쪽에는 백제죠. 연이 없어졌지. 그럼 어떻게? 서방 경계는 좀 안정화되는 겁니다. 누구 때? 그 장수왕 때라고. 장수왕 때 서방 경계 안정화되면 이제 어디로 달려야 될까요? 누구 또 치러 가야 되죠? 남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왕 때는 남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서방 경계가 안정해졌기 때문에. 자, 봅시다. 남북조 시대가 열리는데 남북조 시대 주인공이 연이 아니야. 연이 아닙니다. 북이란 나라인데 얘는 우리랑 고구려하고 좀 화친 관계를 유지합니다. 마치 전연을 없애고 등장했었던 전진이 화친했듯이 전진 없어지고 후연 등장했잖아요. 후연이 없어지면서 나타난 북이는 또 우리랑 이제 화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서방 경계가 다시 안정적이 된다. 그럼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할 거고 여기는. 자, 그리고 장수왕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너무 일을 잘한 너무 멋진 우리 아빠 기념하는 걸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능비 만들었다는 거고요. 아빠 돌아가신 데 옆에다가 6m 되는 큰 비석을 세워놓는데 구구절절히 써놓습니다. 우리 아빠 최고야 멋져, 최고야 멋져, 이거 써놨다라는 거죠. 거기에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아빠 기념품을 만들어 갖고요, 주변의 부족과 주변의 국가에다가 이걸 보냅니다. 기념품 내지는 제사용품이라고도 합니다. 제사용품. 그래서 각 지에서 광개토 대왕을 기념하게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라 땅에서 발견됩니다. 무슨 뜻일까? 신라가 광개토 대왕을 기념하고 있다, 제사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신라는 무슨 관계? 고구려의 속국 관계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신라 땅에서
광개토 대왕의 트로피 같은 게 혹은 제사용품 같은 게 발견되는데 그걸 호우명 그릇이라고 해요. 이게 광개토 대왕의 또 다른 이름인 호태왕이라는 이름이 써 있단 말이야. 그 뒤에 그 그릇 밑에 밑바닥에. 그래서 이게 5세기의 고구려 신라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고구려 신라 관계가 상하 관계이자 종속 관계임을 잘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자, 그리고 장수왕 때 내지는 문자명왕 때 비석이 하나 더 세워지는데요. 고구려 비석은 총 2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 더 발견되었고 총 3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최근에 발견된 거는 요거랑 되게 비슷해. 요거의 미니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지반 고구려비라고 하는데 내용이 아주 흡사합니다. 장수왕 때 세웠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얘는 뭐 2개 비슷하고 이놈의 새끼들이 이걸 안 보여줘. 중국 애들이. 중국에서 새로 발견된 유물은 우리한테 공개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접근을 잘 못해서 얘기를 잘 안 하니까 2개만 있다 생각하셔도 돼요. 2개가 있는데 둘 다 5세기 때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비석 나오면은 잘 나갔던 시기 5세기 문제 냈구나 하시면 돼요. 고구려 비석 뜨면 5세기 문제입니다. 거기는 뭘 반영하고 있다? 고구려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반영하고 있다. 고구려 중심 천하관과 신라가 고구려 쫄자였음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남진 정책을 추진한다. 남진 정책의 대표적인 타이틀이자 증거가 평양천도입니다. 수도를 남쪽으로 옮겼다. 여태까지는 압록강 유역에 중국 땅인 지반 지역에 있었습니다. 지반의 국내성 지역에 있었는데 그 국내성의 그 산성이 환도성이에요. 환도산성. 거기 있다가 이제 평양 지역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게 남진 정책을 픽처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 고구려가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해버리니까 나머지 애들이 너무 긴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뭐야? 주적은 누구죠? 백제인데 이제는 누구도 긴장? 신라도 긴장하는 겁니다. 남으로 내려가면 여기도 영토를 뺏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여태까지 으르렁거리고 싸우던 두 나라 애들이 친구가 됩니다. 이게 공동의 적이 되고요. 이게 그 유명한 나제 동맹이 체결되는 계기가 돼요. 평양천도 이후에 나제 동맹이 체결된다. 이때 백제왕이 비유왕이고요. 신라왕이 눌지마리간입니다. 비늘처럼 단단하게 엮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몇 세기 상황이죠? 5세기 고구려 전성기 때 상황입니다. 고구려 전성기 때 백제 신라가 친구가 되었다. 나제 동맹이라 한다. 자, 여기서 그 비유왕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계로왕인데요. 계로왕은 사실 우리 역사 속에는 되게 괴로운 사람으로만 기억되는데 되게 괴롭게 죽거든. 근데 백제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이끌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광개토 대왕한테 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왕들이 다시 그 전후의 이 패전 상황을 잘 복구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쯤 되면 됐다라고 해갖고 한번 다시 고구려와 싸워볼 시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려면 혼자 하긴 힘드니까, 워낙 얘는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누가 같이 할 친구가 없나 이렇게 찾아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 주변에 친구가 누가 있을까? 신라는 앞에 했어. 친구 만들었어. 이걸로 부족할 것 같아. 희마리도 없고 좀 바보 같았는데, 그래서 누가 또 없나 찾아봤는데 여기 고구려 바로 옆에 나라가 하나가 있네. 그래서 얘한테까지 집적된 겁니다. 그래서 5세기 백제는 죽어라고 주변에 친구 만드는 게 이랬었어요. 일단 얘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싸우려면 또 친구가 있어야지 힘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제 동맹 만든 게 5세기. 북이까지 동맹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생각지 않게 북이는 지금 고구려하고 괜찮은 사이거든. 그러니까 백제가 북에다가 사신을 보내갖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고구려를 친다면 제가 뒤에서 돕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북이가 이거를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갖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황제 나라라고 당신한테 조공을 못 가는데 얘 때문에 못 간다. 얘가 지금 못 가게 길 막고 있다. 혼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저자세를 말을 하는데 오히려 북이가 고구려한테 이거를 꼰지릅니다. 장수왕이 노발대화래요. 노발대화라는데 장수왕 신중한 사람이야. 이 백제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혼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사전 정비 작업을 하고 가요. 그래서 스파이가 될 사람을 찾아요. 스파이를 보냅니다. 삼국시대는 스파이가 만연했었어요. 워낙 전쟁이 빈번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정보 하나가 전쟁의 판세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파이를 누군가를 보내갖고 백제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염탐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승려 도림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원을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합니다.
백제 계로왕이 오락에 능한 사람인데, 장기나 바둑 같은 거에 능한 사람인데 제가 거기에 한 수 좀 들 줄 압니다. 그래서 계로왕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정보를 좀 캐오겠다라고 해서 자원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탁하는 게, 제가 고구려에서 죄를 짓고 도망 나온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 죄를 짓고 도망을 나왔다라고 해서 백제로 도망가 사는 망명자 신세처럼 해갖고 백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주변에 딱 슬슬 흘려요. 계로왕이 워낙 바둑을 좋아하니까는 주변에 갖고 슬슬 흘립니다. 바둑 좀 두는데, 옆에 사람하고 두면서 소문이 나게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궁궐에까지 소문이 들어갔어요. 워낙 계로왕이 바둑을 좋아하니까 어디 가면 누군가 스님이 있는데 되게 잘 둔다는데 들어간 겁니다. 그래? 한번 그럼 보고 싶은데 만났습니다. 만나갖고 초반에는 바둑만 열심히 뒀어요. 그거 진짜 잘 두는 사람의 특성 아시죠? 다 이길 듯 하다가 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수로 너무 재밌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계로왕이 도림스님과 바둑을 두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즐기게 돼요. 그러다가 한참 두다가 이제 얘기를 풀기 시작합니다. 바둑이나 장기 두면 할 거 뭐 있어요? 그냥 계속 두고 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말하는 게 다잖아요. 그때 슬며시 얘기를 꺼냅니다. 저같이 미천한 사람을 이렇게 잘 대해주시니, 그것도 죄를 짓고 나온 사람인데 대왕께서 이렇게 대해주시는데 제가 대왕한테 은덕을 갚을 길이 없어갖고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갚을 길이 있으면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은혜를 갚을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계로왕이 왜 그래, 바둑 잘 둬주는 걸로 괜찮아 하는데, 아닙니다 하면서, 제가 왕한테 충언을 드릴 게 있다, 이걸로라도 갖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제 계로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 뭐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합니다. 했는데 술술 풀기 시작을 합니다. 백제 같은 강국이, 그것도 대왕 같은 신망 높으신 분이 살고 있는데 궁궐이 너무 초라하고 성곽이 너무 허물어져 있다. 대왕의 격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합니다. 바로 1대1로 얘기하는 거니까 얼마나 속속 들어오겠어요, 그게. 계로왕이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난 토목공사를 일으키게 돼요. 토목공사를 일으키면서 백성들을 되게 피폐하게 만듭니다. 계속 노동동원이 되면서 백성들이 피폐해지면서 민심이 이반하고요. 그래서 계로왕이 나름 이제 백제에 대해서는 왕권 강화를 시도했던 왕이라 아마 귀족들한테도 일정한 제한을 가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불만이 있었던 귀족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일부 장수가 백제를 벗어나갖고 고구려에 망명하는 장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고구려에 망명했었던 장군이 고구려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게 돼요. 그 도림이라는 간첩과 백제 출신의 망명 장군들이 백제를 결국 망하게 만들게 합니다. 자, 도림이 첩자로 파견됐다가 이제 고구려로 돌아와서 장수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민심이 다 떠났어요. 너무 힘들게 일하고 왕과 귀족들이 지금 더불어 갖고 왕을 욕하고 그 귀족과 백성들이 더불어서 왕을 욕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쯤 가셔도 됩니다. 해서 장수왕이 이제 총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맘먹고 총공격합니다. 왕이 직접 나서요. 그래서 한성을 점령을 하는데 불과 7일 만에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백제에는 맞붙어 싸울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계로왕이 불과 그 수십 명밖에 안 되는 기병을 거느리고 도망을 가는데, 게다가 도망가다 잡힙니다. 또 잡혀서 아차산에 끌려가고 결국은 왕이 처형돼요. 그래서 백제도 이게 처음 생겨, 고구려와 싸우다가 죽은 왕이 처음 생기게 됩니다. 이게 누구? 장수왕 때문에 계로왕 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두세요. 고구려 왕인데 싸우다 죽었대. 그럼 몇 세기? 백제 전성기야. 백제 왕이 싸우다 고구려한테 죽었대. 그럼 몇 세기? 고구려 전성기야. 백제 왕이 죽었다 그러면 고구려 전성기인데 몇 세기? 5세기 왕입니다. 2명이 왕이 죽은 적이 있었다. 자, 계로왕이 죽고요. 계로왕 아들이 문주왕이 있었는데 지금 나제동맹 상태잖아요. 문주왕을 급히 보내갖고 신라한테 구원군을 요청하러 보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갔어. 그러니까 신라 구원군을 끌고 왔습니다. 문주왕이 신라 구원군을 끌고 왔는데 이미 상황이 끝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문주왕이 그 구원군을 가지고 고구려와 싸우지는 못하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속히 남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왕궁을 다시 만들어갖고 겨우 왕을 재건을 합니다. 그게 웅진천도예요. 웅진백제의 시작입니다. 그게. 그래서 한성백제는 이걸로 끝납니다. 이제 한 500여 년 지속됐었던 한성백제는 끝나고 웅진백제 시대가 열리게 된 게 장수왕 때입니다. 고구려는 이 그림이 두 개가 나와요. 전성기 두 명이 있으니까. 자, 고구려는 어디? 북쪽이죠. 북쪽. 자,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가운데라고 할 수도 있죠. 여기 있다가 여기로 내려왔다. 여기서 시작할게요. 자, 일단 주적은 누구죠? 백제지. 또 하나는 누구죠? 연인데 연은 지금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여기만 얘기할 거야. 백제 점령했다. 이때는 좀 심했다. 광개토는 그래도 점령했어도 왕은 살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왕을 죽였다라는 거지. 장수왕 때문에 계로왕 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자, 그리고 아들 문주가 웅진에 겨우 살아남아서 웅진백제를 이루게 된다. 신라도 공격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큰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둘이 나주동맹 만들어갖고 개기고 있었기 때문에 얘들도 공격하는데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고 오히려 이 둘이 동맹이 됐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요거를 순서대로 기억해둬야 됩니다. 순서까지 나오니까 1번이 이겁니다. 평양천도. 평양천도에 시겁해갖고 둘이 친구 된 게 나주동맹이에요. 이게 2번. 자, 이 백제 요거는 백제 비유왕이었었고요. 비늘처럼. 그 비유왕 다음 왕이었었던 계로왕은 이것 가지고 부족해. 뭐 신라가 무슨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 부족해. 누구까지? 중국까지 친구로 삼으려 했다가 이게 망한 겁니다. 그래서 북위에 국서를 보냈다. 근데 그 강대국이었었던 북위가 오히려 고구려한테 찔러줍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열받아갖고 아예 한성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한강 땅이 고구려 땅이 돼요. 웅진천도했다. 순서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거를 이제 두 문자 하나만 따드려 볼게요. 이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장수왕의 이름을 평나게 한 사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반도에 평나게 한 사건이다. 평나게 한 사건이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평나게한 웅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사자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시작은 뭐로 시작한다고요? 집안에서 평양으로 천도했다. 평. 자, 둘이 친구 됐다. 나. 이걸로 부족해. 뭐까지? 계로왕이 북위에 국서 보냈다. 개. 자, 결국은 장수왕 열받아갖고 결국은 두드려 팼다. 한성 점령했다. 평나계한 웅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자 두 개만 그려주세요. 누구 거? 광개토의 사자, 장수왕의 사자 두 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장수왕 아들이었었던 문자병왕 때 부여 남아있었던 부여 나머지까지 복속하면서 이때 최대 영토를 이뤘다라고 합니다. 이때까지가 고구려 전성기고요. 이거 넘어가면서 고구려는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때 있었던 백제 왕과 신라 왕들 얘기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광개토대왕 때 있었던 왕이 백제는 아신왕이라고 하는데 아신왕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참고해 두시고, 광개토대왕한테 가갖고 저 당신 노비예요 했던 사람이 아신왕 있고, 신라 누가 있었다고? 뇌물마리간이었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뇌물마리간 때가 신라는 이제 고대 국가 시작하는 때입니다. 야, 이거 한번 해볼까요? 고대 국가로 상징되는 타이틀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체제정비고요. 하나가 영토팽창입니다. 체제정비를 기반으로 영토를 더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가 시작됐다. 고대 국가로 가는 업적을 남기는 왕이 있다 그러면 저 두 가지 업적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반드시. 신라도 이제 그걸 시작할게요. 뭐를? 체제정비 업적과 영토팽창 업적을 말하는 왕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거 기억나시죠? 몇 가지? 고대 국가에 5가지 요소 있다 그랬었죠? 그 순서 기억납니까? 한번 말해볼까? 뭐라 그랬었지? 부, 지, 관, 불, 율인데 요까지는 아직은 어렵고요. 제일 먼저 요거부터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야. 부자상속도 아니고요. 뇌물마리간 전에는 신라만 독특하게 왕이 3명이 있었어요. 3가지가. 박씨, 석씨, 김씨가 왕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왕하던 시기를 연맹왕국 시기, 신라는 연맹왕국 시기를 이빨자국이라고 해갖고 이사금시라 했었습니다. 그 이사금 시기를 끝내고 김씨가 왕위를 독점한 게 이때였었어요. 고대 국가 시작하는 거야.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면서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나는 막 너희랑 같은 존재가 아니야. 이제 너희보다 우월한 존재야. 그러니까 부족장을 칸이라고 하거든요. 칸. 신라도 유목민 출신이었었나 봐요. 신라도 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여 고구려는 가라고 했었고 신라는 간이라고 합니다. 간 중에 간, 칸 중에 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걸 탑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게 마립칸이라는 거예요. 마립칸. 이때부터 그 말을 씁니다. 마립칸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다. 왕후가 바뀌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왕이 다른 부족장보다 우월해졌음을 보여주는 왕호칭입니다. 자, 영토 팽창은 아직까지는 신라는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그냥 경상도에서만 움직이는 애예요. 경상도에 몇 개 소국이 있었다 그랬었죠? 12개 소국. 12개 소국 중에서 1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2개 소국 중에 사로국이 있었는데 사로국이 나머지 12개 소국을 다 잡아먹었대요. 누구 때? 뇌물마리간 때입니다. 그래서 진한 12개국이 사라진 시점이에요. 이제는 사로만 남게 된다. 그래서 진한 12개국을 복속했다. 이게 그냥 경상북도예요. 경상북도만 장악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장수왕 때는 왕들이 누가 있었다고요? 장수왕 때는 고구려 잘 나갈 때 백제는 운동을 안 해갖고 비계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유왕, 계로왕이 있었고요. 비유왕이 있을 때 동맹체라는 사람이 비늘처럼 단단하게 눌지, 마리간 아들입니다. 뇌물 마리간 아들. 자, 이게 장수왕 때 일이다. 비유왕 혹은 계로왕, 눌지왕이 있으면은 장수왕 시대 문제구나 하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5세기 때 워낙 잘 나가니까 백제는 지금 계속 자기를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친구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라하고 동맹 관계를 조금 더 강화하는데 그게 누구 때냐면요, 비유왕에서 계로왕, 문주왕으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 문주왕 아들이 금방 죽고요. 삼근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피살되고 죽습니다. 이제 왕도 우습게 알아요. 여기서는 여기 충청도 촌놈들이 왕을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막 여기서부터 따라왔었던 서울 출신의 귀족들이 있고요, 충청도 출신의 귀족들이 있는데 왕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막 피살되는 사태들이 자주 벌어져요. 웅진시대는. 자, 이렇게 왕권이 허물어진 시기 때 왕권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동성왕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라하고 동맹을 다시 체결합니다. 동성왕과 소지 마리간 간에 결혼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동맹 관계를 혈연 관계로 확대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서지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서지간. 5세기입니다. 5세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5세기를 이걸로 끝냅니다. 신라하고 백제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했던 눌지마리간과 소지마리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업적도 조금만 얘기 한번 해볼게요. 뇌물 아들인 눌지 때 가면은 김씨 왕위 체제를 넘어서 갖고 이제는 아들이니까 부자 상속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지 관 분류 중에 하나가 완성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불교가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퍼지지는 못합니다. 일단 들어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소지 마리간 때부터 지방제도가 나타나요. 지방을 복속하려면 지방으로 가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역을 설치했다라는 겁니다. 우역은 우편, 통신하고 전철역, 교통을 말하는 건데 지방으로 왕명이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로 지방관을 보낼 건데 지방관을 보내는 건 그 다음 왕이 보냅니다. 그래서 지방도 슬슬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혼동맹 체결했다. 자, 그리고 지방으로 길 뚫으면 뭐가 들어올까요? 지방 부족장들이 제천에 살 때마다 뭐 물건 들고 와야 된단 말이야.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시장이. 이 길 뚫리면서 시장이 처음 나타나게 돼요. 자, 아주 가끔 나와요. 소지마리간은 가끔 나오는데 두 문자 딸 때는 소시우결이라고 하시면 돼요. 소시우결. 소시가 우결 출연했다. 소시우결 두 문자로 기억하시고요. 요거를 우리 공부하는 체계로 기억할 때는 요걸 뭐라고 기억하면 된다? 고대 국가로 가는 체계 중에 지방 제도를 건드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한번 해보자. 우역이 먼저일까? 부자상속이 먼저일까? 부지관 분류리라니까. 뭐가 먼저라고요? 부자상속이 먼저겠지. 우역은 지방제도랑 관련되는 거니까. 시장은 지방제도랑 관련되는 거니까. 지방에 물자가 들어오는 거니까.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6세기로 접어드는데 6세기로 접어드는 고구려에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문자왕의 아들이 안장왕과 안원왕이 있는데요. 장수왕이 했었던 정책 중에 평양천도라는 정책 중에 실수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데 뭐가 있다라고 하냐면은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죽지 않고 계속 버틴 애들이 있었거든. 그게 누구냐면 귀족들이에요. 귀족들의 힘이 세갖고 왕비를 무슨 돼지 새끼 풀어갖고 돼지 쫓아가다가 누구 촌에 있는 여자를 구했다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비를 그쪽 집안에서 안 구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해다 안 되는가, 아예 이 귀족들의 근거지를 벗어난 겁니다, 그냥.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근거지를 벗어났으면은 여기 귀족들을 다 제거하고 갔어야 되는데 여기 귀족은 귀족들을 두고 평양에 가서 새로운 신하들을 만든 건데 얘가 또 신귀족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뭐가 되는 거죠? 귀족들의 경쟁 관계가 된 거예요. 얘는 얘대로 남고 얘는 얘대로 생기고, 그래서 두 귀족들의 경쟁 관계가 생기는데 이걸 통제하지 못한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6세기는 고구려는 6세기를 귀족 연립 정권 시대라고도 합니다. 귀족들이 권력을 두고 다투면서 왕권이 다시 최악으로 치닫던 시기를 요 시기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문자명왕 아들이 안장왕, 그다음에 안원왕이 그 왕이 되는데 특히 안원왕 때 이 사람이 좀 아팠었어요. 아파갖고 희마리가 없었나 봐. 그러니까 귀족들은 힘이 되게 이제 세진 상태고요. 저 사람이 왕비가 3명이 있었는데 첫째 왕비는 아들이 없었고요. 둘째 왕비, 셋째 왕비가 아들이 있었는데 요 왕비들이, 그러니까 왕비는 혼자가 아니죠. 외척들이 자기 아들들을 왕으로 시키려고 외척 간에 싸움을 벌인 겁니다. 이게 일본서기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이 기록을 통해서 아마 이 시기 때는 왕위를 다투는 혹은 귀족들 간의 권력을 다투는 쟁탈전이 되게 많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기 때 있었던 귀족들의 쟁탈전을 추군과 세군의 난이라고 해요. 추군과 세군의 난으로 저때 도성 사람들이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태였었습니다. 1000명 정도 이상이 죽을 정도면 거의 전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 도성이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서기 기록에도 보면은 고구려가 지금 난장판이 됐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심상치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경쟁에서 하나가 이겨갖고 얘가 왕이 되는데 너무 어린 애가 왕이 됐어요. 야, 이건 이제 가다가다 더 심해지는 거야. 애가 왕이 되니까 외척이 이제 왕을 이제 가지고 도는 겁니다. 엉덩이 살짝 긁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바닥까지 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왕권이 바닥까지 쳤다는 것을 되게 잘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고구려 스님 중에 유명한 스님이 신라로 망명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망명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신라가 이기고 나서 나중에 만들어진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해량이라는 스님인데요. 그 스님이 거칠부라는 사람을 만났더라고 해요. 이 진흥왕 때 유명한 장수이자 문신이자 무신이었습니다. 거칠부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처음에는 거칠부가 승려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료 생활이나 장군 생활하기 전에는 승려였었고 자기 중되겠다고 돌을 찾아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중에 고구려 땅까지 들어갔대요. 돌을 찾아다닌다고. 거기서 우연하게 해량이라는 스님을 만났었대요. 그걸 봐서는 고구려하고 신라는 말이 통했다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혼자 떠들이 중생활 하고 있는데 중생활 하려고 이제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만났다라고 하니까 말이 다 통했다라고 하니까 그때 해량이 그랬답니다. 당신 보니까 비범한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여기 있다가 들키면은 당신 큰일 난다. 근데 이게 신라 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킬 정도로 되게 비슷했나 보지. 어쨌든 말 통해 보니까 이 신라 사람인 걸 알게 됐고 신라 사람이 여기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알지 않냐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다만 이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다오. 만약에 당신네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쳐들어와서 만약에 나를 다시 보게 된다면 그때 나를 좀 구해다오. 우리나라 힘들어 지금. 어려워 이 나라.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는 이미 국군이 다 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떠나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 그런 일이 생기면 날 좀 도와다오 하는데 실제 그렇게 다시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칠부가 장군이 됐으니까 뭐 고구려고 뭐고 여기저기 막 가는데 실제 다시 만났는데 이 해량 스님을 만나갖고 신라로 이제 그 망명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요 해량 스님의 기사를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봐도 이때 한강을 빼앗깁니다. 성왕과 진흥왕이 연합해갖고 고구려 한강을 탈취한 게 이때였었어요. 이 어린애가 왕이었었던 때. 하여튼 6세기는 고구려가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시기였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양원왕 다음에 왕이 평원왕인데요. 이때부터 이제 좀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고 왕권을 다시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평원왕 때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은 온달설화예요. 이게 바보 온달설화. 저 사람은 실제 바보는 아니고요. 앞에 바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귀족이 아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되게 낮았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원래 가문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원왕이라는 사람이 기존에 있었던 귀족이 아닌 또 새로운 어떤 세력을 찾아갖고 새로운 신진 세력을 육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 설화일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공주가 말도 못하고 막 뭐도 못하는 평민도 아니고 평민한테 놀림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실제 결혼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바보 온달이라는 말이 붙고 이런 설화가 만들어진 것은 기존에 있었던 귀족이 아닌 신분이 비교적 좀 낮은 집안 사람하고 결합했거나 결혼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일 겁니다. 그래서 신진 세력을 등용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바보 온달 설화는. 실제 이때 중국은 이제 그 북이가 북제로 바뀌어 있는데 북제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그 싸움에서도 이기고 다시 힘을 이제 보이고 합니다. 평강공주 설화,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설화가 이때였었다는 거, 이게 의미하는 것은 다시 고구려가 살아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평강공주 오빠가 영양왕이에요. 그 자기 처남이 왕이 됐을 때 처남한테 얘기합니다. 신라한테 빼앗겼었던 한강 땅을 다시 되찾아올 테니까 되찾지 못하면 내가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때는 중국하고 싸우러 출정했었고요.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고 이때는 남방 쪽으로 신라와 싸우러 가는데 결국은 거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영양왕이 즉위하자마자 그 해에 내려갔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이 전사한 위치가 단양이라고도 하고요. 단양의 온달산성이라고도 하고 여기 서울의 아차산성이라고도 합니다. 두 설이 있어요. 죽었는데 이 온달의 관을 들고 이제 다시 고구려로 가려고 하는데 관이 움직이질 않았대. 그러니까 온달이 너무 원통했었나 봐요. 그래서 평강공주가 직접 내려왔답니다. 내려와서 관을 어루만지면서 생과 사는 이제 다 끝난 일이다 하면서 달래니까 그제서야 관이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전설이 있다. 이게 6세기다. 6세기는 고구려가 거의 망했다가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되살아나고 있다. 그 되살아난 시점이 그나마 영양가에 있었던 왕 때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영양가에 있었던 왕 때다. 이 고구려가 이렇게 현찮을 때 백제하고 신라는 다시 잘 나가게 되는데 그때 왕들의 업적을 좀 보도록 할게요. 6세기는 고구려는 안 좋은 시기고 백제는 재전성기를 구가했다라고 하고요. 신라는 처음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처음 전성기를. 자, 이때 있었던 왕이 백제는 무령왕과 성왕이 있고요. 신라 왕은 지법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법진. 이 5명의 왕을 잘 기억해 두세요. 6세기 고구려 힘들었던 시기 때 잘 나갔던 왕들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삼국시대 왕들의 업적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 자세히 살피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가 체주정비호, 하나가 영토팽창입니다. 그거를 다시 할 것이다. 신라는 이제 처음 할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업적이 몇 개라고요? 체주정비와 영토팽창 아시겠죠? 그거를 하나씩 좀 풀어보면 됩니다. 왕들마다 2개씩만 붙이면 돼요. 자, 지방에 내려갔는데 지방을 통제를 못하고 있어. 지방을 통제 못하니까 왕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령왕 때 지방 통제를 시도하게 됩니다. 22담노라는 게 있는데요. 그 백제 지방 제도 중에 담노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담노가 뭘 뜻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지금 쓰는 담을 뜻하는 것 같아요. 담 이거 말고 아유 어리야 이거 말고 담장이 있잖아요. 담장. 그러니까 성이라는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백제말로 담노라는 말이 있는데 저게 아마 성을 뜻하는 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충청남도 지금 공주에 살고 있는데 공주 주변에 22개 성을 쌓아갖고 거기에 왕족을 파견해갖고 직접 통치를 시도합니다. 무슨 뜻이지? 다시 왕이 지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 잘 나오죠?
자, 잘 나오는 이유는 왕권이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명백히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체제정비로 끝나면 안 되죠. 뭐까지? 다시 영토팽창을 한다. 다시 고구려랑 전쟁을 하는데 이기고 있대요, 이제는. 그래서 백제가 양나라와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양나라와 교류를 하는데 양나라에 가갖고 이런 외교문서를 남기고 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고구려를 깨뜨리고 다시 강국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왔다라고 합니다. 자, 양과 교류했다. 다시 고구려 깨뜨리고 강국이 되었다. 양나라 갔었다는 증거물이 남아 있는데요. 증거물이 양직공도라는 게 남아 있어요. 직공도가 조공도라는 겁니다. 사신도라는 건데 양나라 사신으로 갔었던 사람의 그림이 남아 있다고. 그래서 이게 백제 무령왕 때 양과 교류를 보여주는 증거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주변 국가와 교류할 정도면 내치는 어떻게 된 상태다. 이제 안정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게 잘 나옵니다. 우리 주변국은 중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있죠? 일본하고도 유리합니다. 이 무령왕릉에서 나온 게, 무령왕릉이 양나라식 무덤이고요. 양나라식 벽돌 무덤입니다. 벽돌은 주로 중국이 사용한단 말이야. 또 하나가 무령왕과 왕비가 묻혔던 담겼었던 관이 일본에서만 자라는 목재를 만들었어요. 금송이라고 하거든. 금송이라는 목재는 일본에서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령왕릉 자체가 무령왕대 주변국과 교유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가 됩니다. 아주 잘 나와요. 자, 그리고 양나라에 가갖고 책봉을 받았는데요. 다시 교류하니까 전근대 국가는 대등한 관계가 없어요. 상하관계로 만들어집니다. 양나라한테 책봉을 받는데 그 책봉호가 사서에도 전하고요. 이 무령왕릉에 지석이 발견되는데 거기도 그대로 쓰여 있어요. 그 책봉호가 영동대장군이라고 합니다. 무령왕의 이름은 사마입니다. 사마왕. 요 기록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요것 덕분에 백제왕 중에 유일하게 딱 한 개만 무덤 주인이 누군지 알려졌어요. 그게 무령왕릉입니다. 백제왕릉은 앞에 누구 왕릉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딱 요거 하나만 알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름이 나왔다. 그래서 백제 무덤 문제를 내고 어떤 왕을 물어본다 그러면은 그거는 무령왕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고구려만 옆에 있는 게 아니죠. 가야도 다시 진출합니다. 그래서 다시 백제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라 한번 볼까요? 신라 똑같습니다. 1번 체제정비, 2번 영토팽창인데 체제정비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백제만 빼놓고는 체제정비는 순서대로 갑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부지, 관, 분류. 자, 신라는 체제정비를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뇌물마립간이죠. 뇌물마립간 때 박석김 중에 김씨, 마립간 시대가 시작되었다. 김씨 독점이 시작됐고 뇌물아들인 눌지 때 실제 부자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뇌물하고 눌지 때는 요거 하나 완성한 거야. 요거. 자, 그리고 소지 마립간 때부터 지방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소지 마립간 때부터. 그리고 지증왕 때 지방에 관한 구체적인 어떤 업적이 나와요. 지방관을 처음 파견합니다. 그래서 요 둘은 지방에 관한 업적을 남겼다. 요거는 이제 뒷사람한테 남겨야겠죠. 자, 봅시다. 신라의 지방 제도를 나중에 통일되면 구주 오소경이라고 합니다. 통일 전에는 오주 이소경이라고 하고요. 주와 소경이 신라의 지방 제도인데 이걸 처음 만든 왕이 지증왕이었어요. 주와 소경을 처음 설치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순장이라는 것은 연맹국가 때까지는 순장이 있다가 고대 국가가 되면은 사라진대요. 이거는 그냥 발전 시스템입니다. 진화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래요. 왜냐면은 이게 군장국가나 연맹왕국 때는 왕의 위엄을 위해서 죽은 뒤에도 왕을 모시라고 사람을 같이 묻었던 건데 고대 국가가 되면은 전쟁이나 농경이 너무 발달하면서 사람을 묻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되게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람 대신에 대체품을 묻어요. 인형 같은 거를 대체품을 묻고 그 안에는 이제 뭘 집어넣는다? 대체품을 집어넣고 사람은 이제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고대 국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순장은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딱 그러네. 우리나라도 기록은 지증왕 때만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는 기록이 없고 딱 고대 국가가 되는 시점에 사라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역사 이론이 맞네. 그걸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지증왕 때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도 나타나는데요.
아까 소지마을까지 있었던 그 시장이 더 발달해 갖고 방위명이 붙어 갖고 이제 정식 시장이 됩니다. 동시라고 하는. 그리고 밭농사에 야, 그거 농사 질 때 경운기 쓰면은 잘 돼. 농사에 소를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 코멘트도 해줍니다. 그래서 경제에 있어서도 1등인 왕이었었다. 경제 정책도 폈다는 걸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 체조정비고요. 영토팽창은 울릉도를 복속했다는 겁니다. 우산군을 복속했다. 그래서 독도와 울릉도가 이때부터 우리 영토였음을 보여준다는 걸 기억을 좀 해두시라고. 지중왕도 기억하기 쉽게 다른 나라는 체조정비하고 영토팽창 관련된 이런 경제사회정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암기할 게 좀 늘었는데 이 암기할 걸 좀 기억하기 쉬우라고 제가 두 문자 하나 좀 알려드려요. 두 문자를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그 지중왕은 그 설화가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유학자가 쓴 거라 되게 점잖게 썼는데 삼국유사는 스님이 쓴 거라 되게 적나라하게 그냥 그대로 적어놨거든요. 삼국사기는 그래요. 지중왕은 등치가 컸다 그냥 그런 정도로 써놨는데 체격이 좋았다. 삼국유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솔직하게 써놓습니다. 삼국유사를 쓴 그 저자가 이런 스님이라는 승려였었는데요. 그분은 들은 대로 그냥 써놓은 거야. 거기에 지중왕의 음경이 그 남성의 상징이 약 45cm가 됐다라는 걸 그냥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중왕이 왕비를 구하지 못해갖고 되게 어려움에 처했었다라고 합니다. 왕이 있으면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이게 그 감당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왕 때 왕비를 구하지 못해갖고 신하들이 되게 이제 곤란을 겪었다는 기록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고민하다가 언제 한번 이제 그 야외로 나갔는데 야외에 갔더니 똥무더기가 있잖아요. 진짜 이딴만한 똥무더기가 있더랍니다. 사람 얼굴 크기만. 그래서 이거다. 이 정도면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해갖고 이 똥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해갖고 이제 겨우 찾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왕비로 들여갖고 겨우 이제 후손을 번성시킬 수 있었다라고 해요. 이게 안 됐다면 법흥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이렇게 특징이 있는가? 정말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그 이제 정력이 되게 셌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되게 궁금했지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정력이 셌을까 이제 사람들이 막 분석해봤는데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는데 뭐였었냐면은 지중왕이 우동을 그렇게 많이 드셨대요. 그 우동을 먹고 나면은 그게 이렇게 쭉쭉 길어진답니다. 그래서 정력이 되게 센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중왕을 잘 분석해봤더니 정력이 세진 이유가 우동을 먹었는데 그 우동을 소고기로 만들었다네요. 소로 만든 우동을 먹었는데 이 소도 미국 순 안 돼. 일본 소 안 돼. 순 한우로 만든 소 우동을 먹었더니 이렇게 세졌답니다. 그래서 지중왕과 관련된 유명한 설화가 있어요. 순 한우로 만든 소 우동을 드셨다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걸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순 한우로 만든 소 우동을 드셨다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중왕이다. 순장 금지했다. 한화정책이라는 건데 한화정책은 중국화 정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식 지방 제도를 만들었다. 이게 주군제를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처음 실시했다. 자, 우산국을 정벌했다. 소경을 설치했다. 그리고 우경을 장려했다. 동시점 만들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고구려는 5세기 때 비석을 만들었는데 신라는 6세기 때 잘 나가니까 6세기 때 비석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중왕 때 만들어진 비석이 포항 중성리 비석하고 포항 냉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이것 좀 껴놓을게요. 그 왜 정력 센 사람들은 따뜻한 거 못 먹거든. 열 많은 거 차가운 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한우 소우동을 먹는데 냉소우동을 먹었답니다. 그냥 찬 것도 아니야. 중냉탕. 순한우 중냉탕 소우동을 드셨다 하시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다. 맞아봅시다. 자, 지중왕 아들 법흥왕이 왕이 되는데 법흥왕은 이름 자체가 법흥이에요. 업적은 똑같습니다. 업적은 체조정비와 영토팽창이 있어요. 두 개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자, 법흥왕 때 체조정비라는데 이름에 쓰여 있어요. 법을 일으킨 왕이라는 겁니다. 이 법이 뭘까요? 이게 속세의 법은 율령이고요. 속세 바깥의 법은 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한 게 법흥왕 때였었습니다. 이걸 합쳐갖고 법흥이라고 해요. 법흥이라는 글자를 보고 이걸 모르면은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또 갑시다. 여러분, 율령 반포했다. 율령을 만들면은 왕은 독보적인 법 제정자가 되고 나머지 군장들은 관습법으로 자기 구역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라 했었잖아요. 다원적인 관습법이 사라지고
이제 이론적인 성문법 추진을 하는 거라 했었잖아요. 이제부터 부족장들은, 군장들은 그 법을 집행하는 신하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령 다음에는 관등 체계가 나오게 돼요. 자연스럽게. 율령 다음에는. 그래서 모두 관등제와 공복제정. 관등은 그야말로 세분화된 관료들의 등급을 만드는 거고요. 공복은 유니폼을 만들어 갖고 관료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등급을 만드는 걸 말해요. 백제는 3개의 관복이 있었고요. 신라는 4개의 관복이 있어요. 유니폼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큼지막하게는 4등급이 있는 거고, 세분해서 쪼개면은 17개의 관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백제는 고이왕 때 3색 공복에 16관등을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신라는 하나씩 늘어나요. 4색 공복에 17관등을 만들었다. 이렇게 관등 조직을 정비했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됐네? 신라의 체정비는 이 순서대로 갈 건데, 부자상속하는 게 내물하고 눌치 거치면서 됐고요. 지방제도하는 게 소지마니까 지증만 거치면서 됐고, 나머지 걸 누가 했다고요? 낯놓고 기억자, 불교율령, 법흥이 했다는 거지. 법흥. 자, 그러면은 체제정비는 암기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고대 국가가 완성됐다라고 해요. 고대 국가. 자, 이거 끝났다. 이제 부지관 분류는 끝났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자, 법흥왕 때부터 자신감이 넘쳤는가 연호라는 걸 사용하게 돼요.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시간을 관장하는 사람이 된다. 자기가 하늘의 자식이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천자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부심이 있었던 왕들이라는 겁니다. 신라 최초의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 연호가 건원인데, 건원 뜻 자체가 연호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연호를 처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때가 처음입니다. 신라 최초의 연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왕들의 자부심도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왕명 자체를 불교식 왕명을 사용해왔고요. 여태까지는 불교를 들여올 때 왕이 곧 부처다, 왕즉불 세상만 있었다면은 신라는 왕 이름 자체를 불교식으로 바꿔갖고 내가 바로 그 사람 맞아 임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에는 불교식 왕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걸 처음 쓴 사람이 법흥입니다. 법흥. 자, 이게 체제정비라면은 뭐도 해야 되죠? 영토팽창해야 되잖아요. 금관가야를 없앤 게 이때 없앱니다. 자, 지증왕 때까지는 그냥 강원도, 고구려 백제한테 눈에 띄지 않는 저 섬에 갔다 왔던 거고요. 법흥왕 때는 신라가 동쪽에 너무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교통로를 얻어야 되는데 남해안을 얻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금강가야가 경상남도 김해거든요. 남해안이라는 교통의 요지를 얻은 거예요. 이게 신라가 뻗어갈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을 하나 얻은 겁니다. 법흥왕 때 비석은 울진 봉평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신라 비석은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때 있는데 그 중에 법흥왕 때 비석은 비읍, 비읍 같은 비읍이 있어요. 법흥왕, 봉평비. 자,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성왕하고 진흥왕 때가 여기는 재전성기고 이제 신라는 처음 전성기가 되는데, 전성기면은 뭐 기억해야 되죠? 영토팽창이죠. 영토팽창을 어디까지 했을 때 전성기라고 한다고? 갈 때, 웬만한 갈 때는 다 간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뭘 그리면 된다고요? 사자 그리면 된다 그랬었어. 사자. 그거 2개 그리고 일단 6세기는 마치도록 할게요. 사자 2개 그리고 6세기는 마친다. 성왕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무령왕 아들이 왕이 되는데, 무령왕 때 체제정비를 탄탄하게 해주니까 성왕이 그걸 기반으로 한번 용기를 내봅니다. 왕권을 다시 한번 세게 강화시켜요.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귀족들이 있는 곳을 떠나갖고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거거든요. 신하들이 엄청나게 반대했고 성왕 자신도 모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추진합니다. 되게 성공해요. 성공했기 때문에 전성기가 왔던 겁니다. 사비천도로 시작합니다. 사비천도. 현재 충청남도 부여입니다. 그래서 백제의 수도는 원래 한강에서 시작해서 한 500여 년 있었고요. 자, 이게 고구려 천도를 배경으로 얘가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평양천도 다음에 웅진천도가 나타나요. 몇 세기죠 이게? 5세기죠. 5세기에 내려와서 6세기 초까지 64년 동안 충청남도 공주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게 금강인데요. 금강에서 바닷가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부여라고 있어요. 부여에서 강 넘어가면 익산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부여로 천도하는데 이게 성왕 때입니다.
여기로 천도하고 난 뒤에 귀족들의 세력을 상당히 약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왕권이 다시 강해지게 됩니다. 요 사비 지역에서 한 150여 년을 통치합니다. 이렇게 세 번의 수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를 한성, 웅진, 사비, 한웅사라고 합니다. 사비로 천도하고 난 뒤에 자기가 이 남쪽에 있는 부여다, 고구려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나라에서 1등 원어비? 이게 부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죄다 부여를 담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있잖아요. 나라 세우면은 나 원래 부여 사람이라고. 너 어디 사람이야? 부여 엄마 저기 살다 같이 왔던 거야. 나 부여랑 관련이 있어 임마. 이게 유행이었었거든. 실제 고구려계하고 백제계가 부여계를 칭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부여계가 맞는 것 같은 게 아예 나라 이름을 부여라 했었단 말이야. 남쪽에 새로 세워진 부여라고. 광개토대왕 때 동부여를 멸망시키고 문자병왕 때 북부여까지 없애면서 이제 부여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고구려가 완전히 흡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여라는 중심국가는 이제 자기야. 고구려를 중심으로 다시 이쪽이 이제 문명이 되는 겁니다. 5세기 때 이게 끝났다 생각했는데 아니야 임마 나도 있어 임마 하면서 6세기 때 다시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부여는 나야 임마 하면서. 그래서 부여의 정통성, 부여 계승을 약간 경쟁하듯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5세기 때는 고구려가, 6세기 때 백제가 다시 한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한반도에 있는 지명 중에 어떤 지명 하나는 아예 국호를 지명으로 삼은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죠? 충청남도 부여입니다. 거기 가서 부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아예 지명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체제정비입니다. 사비천도하고 남부여 국호를 택했다. 가서 중앙제도와 지방제도를 다시 한번 개편하는데요. 이걸 22부를 만들고 5부 5방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방을 5개의 방으로 재편을 해서 지방의 지방관을 다시 보내서 직접 지배를 잘 합니다. 이때. 자, 이걸 기반으로 결국 고구려하고 싸우는데 한강을 되찾아요. 이 서울 지역을 되찾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고구려가 워낙 셌었고요. 백제는 지금 다쳤다가 부활하는 중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데 혼자 못 갑니다. 신라랑 같이 가자라고 해요. 그래서 작전이 백제는 한강 하류를 차지하고 옛날에 서울 지역을 차지하고 얘들은 충청도를 처음 벗어나는 겁니다. 신라는 소백산맥에 갇혀갖고 소백산맥 바깥은 구경도 못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흥왕 때 팽창하는데 경상북도 지역을 이제 벗어나는 거야 드디어. 맨날 경상북도 안에서만 놀던 애였었는데 경상북도를 벗어난 겁니다. 경상북도 벗어난 게 지증왕 때 벗어났었는데 이건 강원도란 말이야. 태백산맥 안쪽에 있는 형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울릉도라고. 자, 그리고 법흥왕 때는 경상북도를 벗어났는데 그것도 경상도란 말이야. 어쨌든 경상남도니까. 근데 진흥왕 때는 차원이 달라. 경상도를 벗어났고 충청도로 간 겁니다. 그래서 진흥왕은 한강 상류로 가기로 약속을 해갖고 나눠서 먹었던 겁니다. 나눠서. 근데 진흥왕이 깔끔하게 성왕을 배신해갖고 뒤통수를 칩니다. 그래서 한강 하류까지 먹어버려요. 한강 하류까지. 그래서 자, 성왕 때는 한강을 수복하는데 잠시만 수복했다는 말을 꼭 붙입니다. 잠시만.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사비천도 다음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체제정비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영토팽창하는 거예요. 자, 이거랑 연결해갖고 바로 진흥왕 얘기할게요. 진흥왕은 진짜 흥행한 왕이에요. 이 사람은 법을 일으키는 왕이고 진짜 흥행한 왕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아주 넘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뜻하는 표현들이 되게 많았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대왕하고 태왕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최고의 왕이라고 칭하는 게 전륜성왕인데 전륜성왕을 칭했었고 황제의식도 있었어요. 제왕의식도. 연호도 사용했었고 연호.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영토 팽창까지 하는데 영토 진짜 많이 팽창을 합니다.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한강 상류. 이때까지는 백제하고 팀을 했었던 거죠. 근데 뺏는다. 그 다음에 한강 하류. 자, 그 다음에 가야를 아예 박살내버립니다. 왜 그랬냐면요. 한강이 지금 아주 중요한 접전지입니다. 백제는 금강유역에 있어요. 부여에 있습니다. 얘는 경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경주고요. 자, 고구려가 지금 귀족 연립 정권이에요. 귀족들 간의 권력 쟁탈하고 있어요. 이걸 알 거란 말이야. 신라와 백제도. 야, 찬스인데 한번 해볼래? 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에 간 게 하류로 갔다 했었습니다. 상류로 갔다 했었어요. 상류가 단양입니다. 충청도 단양.
경상북도 영주를 벗어나면 바로 처음 나오는 게 충청북도 단양이에요. 지금 서울지요. 자, 했는데 신라가 약속을 파기하고 이것까지 잡아먹습니다. 성왕이 너무 열이 받아요. 얘가 진흥왕이 17살인가 지금 그랬었고요. 성왕이 40대인데 이 새파랗게 어린 놈의 새끼가 나를 지금 농락했단 말이야. 아주 열받아합니다. 그래서 신라를 정벌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근데 신하들이 만류합니다. 참으라고 합니다. 그걸 무시하고 성왕과 태자가 강력하게 밀어붙여갖고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성왕이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권이 또 다시 침몰하게 됩니다. 경주하고 서울이 되게 멀단 말이에요. 얘들이 고립돼 있으면은 보급이 안 되면은 얘들이 그냥 갇힌 채로 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급로를 끊는 작전을 펴요. 그러니까 충청북도 지금 옥산점으로 보이는 곳인데 우리 그 경북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데 거기를 치기로 작전을 펼쳐요. 여기에 있었던 성을 관산성이라고 해요. 관산성을 치러 가는데 백제 쫄자 둘이 있죠. 해외에는 외가 있고 국내는 가야가 있단 말이에요. 백제가 전쟁 나면 외하고 가야는 꼭 따라 붙습니다. 가야 중에 금간가야는 이미 없어졌어요. 법흥왕 때. 지금 쫓아가는 가야는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그래서 백제 외 대가야 연합군이 신라를 치러 가는데 이게 진 거야. 여기서 성왕이 죽은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진흥왕이 너 이놈의 새끼 나하고 싸우러 왔어? 너 뒤졌어? 하면서 성왕을 죽이고 난 뒤에 바로 가야 정벌에 나섰던 겁니다. 자, 이걸 계기로 가야는 이제 역사 속으로 완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 하류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관산선 전투에서 성왕을 죽이고 여기 참여했었던 대가야를 복속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북으로 더 가요. 함경도까지 갑니다. 함경도까지. 자, 이게 진흥왕의 영토 팽창 순서입니다. 상당히 잘 나와요. 그래서 하나만 더 갈게요. 진흥왕의 영토 팽창의 순서나 시기 순서나 아니면 영토 팽창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 진흥왕이 너무 기뻤는지 영토를 넓힌 곳에다가 이 사람이 비석을 똥똥똥똥 박아놨어요. 그걸 통해서 진흥왕의 영토 팽창의 실제 증명과 그리고 순서까지 알게 됐던 겁니다. 이거는 순서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자, 진흥왕이 무지하게 많은 비석을 세우는데 대부분 척경비입니다. 영토를 개척하고 세운 비석입니다. 자, 한강 상류를 먹었다는 게 단양의 적성비라는 걸 세웁니다. 적성이 단양의 옛날 이름이거든. 자,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서울까지 왔다는 게 북한산에 비석을 세워요. 그 북한산에 진흥왕의 비석이 있었는데 그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19세기 때, 조선 19세기 때 김정이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합니다.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 북한산 순수비에는 김정이가 거기다가 자기가 글을 새겨놓은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발견했다 하면서 써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경상남도로 가는데요. 경상남도에 창녕을 갑니다. 창녕으로 갔다가 대가야는 경상북도 고령에 있거든. 여기서 경상북도 고령까지 가갖고 대가야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가야 같다는 증거입니다. 창녕비라는 것은 이게 대가야 복속하고 똑같은 말은 아니고 가야 같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함경도까지 갔다는 게 진흥왕이 나중에는 마왕이 됩니다. 마왕. 마운영비, 황추령비인데 이게 함경도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진흥왕이 왔다 갔다는 명확한 증거가 돼줍니다. 자, 이거 두 문자 좀 따드릴게요. 두 문자를 따면은 단북창마왕이라고 합니다. 단북창마왕. 자, 이게 다 진흥왕 비석이다. 이건 뭘 보여준다? 영토 팽창 지역을 실제 실증해 준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너무 잘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은 업적이 어떻죠? 1번 체주정비호, 2번 영토 팽창 다 두 개로 정리가 됩니다. 요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뭐 이거 삼국시대는 1강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삼국시대가 2강이 됐네요. 지금 그 2강이 됐는데 2강 강의를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정리하면서 쉽게 암기할 수 있는 툴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